제 이름은 박만춘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죠.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평범한 은퇴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입는 빛바랜 감색 점퍼에 다 떨어진 안전화가 제 훈장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제 통장에는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따냈던 중동 건설 사업부터 신도시 개발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말이죠. 가진 게 알려지는 순간 사람이 꼬이고 독이 되는 법이라서요. 그저 제 하나뿐인 딸 박은수가 좋은 남편 만나서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제 집까지 박은수와 사위 김진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위 녀석 표정이 입구부터 좋지 않더군요. 녀석은 강남에서 잘나가는 IT 기업 이사라고 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환풍기도 없는 구석진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툴툴거렸습니다. 제 딸 박은수는 남편 눈치를 보며 애써 웃더군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런 생활 좀 청산하시죠. 애들이 할아버지 집 오는 거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요. 김진호가 제 앞에 앉아 대놓고 무안을 줬습니다. 그 녀석의 눈에는 제가 그저 연금이나 축내는 불쌍한 노인네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녀석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제가 건네는 잔을 받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번 생신 용돈입니다. 20만 원 넣었으니까 아껴 쓰세요. 저희도 요즘 사업 확장하느라 좀 빠듯하거든요. 봉투를 내미는 손길이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듯했습니다. 제 딸 박은수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오히려 박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저는 순간 녀석의 눈동자에서 제 딸을 향한 깊은 무시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을 집안의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진호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박은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손등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평생 거친 현장에서 험한 놈들 상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눈빛만 봐도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김진호는 제 딸 박은수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배경을 오해하고 박은수를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사위, 사업이 많이 힘든가 보지. 제가 넌지시 묻자 김진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뭘 아시겠냐며 이번에 신도시 상가 개발권만 따내면 인생이 바뀐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급이 다른 사람이 될 거라며 제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녀석이 말하는 그 상가 개발권의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날 밤 사위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태웠습니다. 제 딸 박은수의 어두운 안색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김진호라는 녀석은 돈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여줘야겠죠. 돈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지 말입니다. 제 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는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사위 김진호와 딸 박은수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딸아이의 손등에 있던 그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다음날 아침,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낡은 화물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하면 박은수가 또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반찬거리라도 좀 챙겨왔다며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죠. 강남에 있는 사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김진호의 짐승 같은 목소리였죠. 너네 집구석은 도대체 도움이 안 돼. 내 아비라는 노인네도 그래. 그 낡은 점퍼 입고 나타나서 내 체면 다 깎아먹고 말이야. 내가 너 같은 거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사위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밖에서 숨을 죽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곧이어 제 딸 박은수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꺽꺽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진호 씨,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우리 생일이라고 먼 길 오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손찌검한 거 사과하세요. 사과는커녕 집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호는 비웃으며 소리쳤죠. 손찌검. 그게 싫으면 내 아비한테 가서 돈이라도 좀 빌려오든가. 사업 자금 5억만 있으면 내가 지금 상가 부지 계약할 수 있다고 했지. 그 노인네 연금이라도 다 털어오란 말이야. 못하겠으면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아이가 제 생일에 혹시 몰라 알려준 번호였죠.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리 컵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박은수는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김진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반가움은커녕 불청객을 보는 벌레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남의 집 비번은 왜 누르고 들어오세요? 김진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뺨이 발갛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제 금쪽 같은 자식입니다.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과 싸우면서도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제 자식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은수를 제 등 뒤로 숨기고 김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방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나? 5억. 5억이 없어서 내 딸을 때린 건가? 김진호는 콧방귀를 끼며 제 낡은 점퍼를 훑어봤습니다. 아버님이 5억이 뭔지나 아세요? 그 낡은 트럭 팔아봐야 기름값이나 나오겠습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세요. 이건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말로 해서는 절대 알아먹지 못할 인간이라는 거려.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권력과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울고 있는 박은수의 눈물을 제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에게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죠. 그래, 수준 차이. 자네가 좋아하는 그 돈이 뭔지 내가 오늘부터 확실히 보여주지. 자네가 목숨 거는 그 상가 개발 사업,
내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나. 김진호는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며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제 힘을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거려. 사위놈이 그렇게 갈망하던 5억, 아니 500억의 힘으로 녀석의 세상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현장 소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죠. 이제는 각계각층에서 거물이 된 그들이지만 여전히 저를 박 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신도시 상가 개발 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최강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석이는 제가 예전에 부도 위기에서 구해준 각별한 후배였죠. 형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박 소장님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강석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호탕하더군요. 저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번 신도시 상가 개발 건으로 김진호라는 친구가 접촉하고 있는지 물었죠. 강석이는 잠시 확인하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제안을 해오는 벤처이사가 하나 있다며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 부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석아, 그 친구 내가 좀 손을 봐야겠다. 그쪽 자금줄 전부 확인해서 압박 좀 해줄 수 있겠니? 공식적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나 투자금도 일제히 상환 압박이 들어가게 말이다. 강석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형님이 직접 움직이실 정도면 그놈이 큰 죄를 지었나 보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자의 사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호는 자기가 누구의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죠. 일주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사업성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녀석은 당황해서 백방으로 뛰었겠지만 이미 제가 손을 써둔 금융권에서는 단 1원의 대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나갔던 대출금까지 만기 연장이 안 된다며 상환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죠. 저는 일부러 박은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과정을 겪어야 이 인연을 끊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신 저는 매일같이 김진호의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녀석은 투자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집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님, 저 진호입니다. 저번에 제가 실언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호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 집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돈으로 수준 차이를 보여주겠다던 자네가 왜 나 같은 노인네한테 전화를 했냐고 말이죠. 김진호는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5억만 융통 안 되면 저 정말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아버님 아시는 분 중에 큰 손이 많으시다면서요. 제발 다리 좀 놓아주세요.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린 게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저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내가 말하는 주소로 오라고요. 거기 가면 자네가 원하는 해답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김진호는 연신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녀석이 마주할 진실이 무엇인지 상상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더군요. 제 자식을 울린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녀석은 내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옷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끝장내기 위해 정글로 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와 먼지 묻은 안전화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맞춤 제작한 이태리제 수트를 차려입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찼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시골 노인이 아니라 한때 현장을 호령하던 박 소장의 기계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강석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김진호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왔죠. 녀석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헬쑥해지고 입고 있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김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며 비굴하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이번 사업만 정상화되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녀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바닥까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은혜는 됐고 자네가 말한 그 수준 차이가 뭔지 이제 좀 알겠나. 익숙한 제 목소리에 김진호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렸고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이 여기. 아니, 이 자리에 어떻게. 저는 녀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 회장이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더군요. 박 소장님, 이 친구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무례한 사위입니까? 감히 누구 앞에서 재력 자랑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최 회장의 말 한마디에 김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김진호, 자네가 목매던 상가 부지 70%가 내 명의라네. 그리고 자네 회사의 주식 대량 매집을 지시한 사람도 나고 자네는 지금 내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진호는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녀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저는 녀석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딸 박은수의 손등에 멍을 남겼을 때 자네는 이미 모든 걸 잃은 거나 다름없었어. 자네가 가진 그 알량한 돈줄, 내가 오늘부로 전부 끊어버렸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은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김진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녀석의 손을 쳐냈습니다. 내 딸 이름을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말게. 자네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 돈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껴보게나. 저는 비서에게 녀석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김진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처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딸 박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의 말투로 말했죠. 은수야, 이제 다 끝났다. 짐 챙겨서 나오렴. 아빠가 너 데리러 갈게.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김진호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녀석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대 소송과 투자금 반환 압박에 시달린 탓인지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기어 다녔죠. 저는 녀석의 앞에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게. 자네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아파트도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됐으니 미련 갖지 말고. 김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알거지가 됐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은수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녀석은 끝까지 비굴하게 제 딸을 방패 삼아 살아남으려 하더군요. 저는 녀석을 향해 가볍게 헛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무시하던 그 노인네의 연금이라도 털어오라던 기계는 어디 갔나. 자네 말대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이제 우리는 같이 앉아있을 급이 안 되네. 김진호가 눈물을 흘리며 서명하는 것을 지켜본 뒤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제 딸 박은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뺨에 있던 상처도 눈가에 서려 있던 깊은 그늘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박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박은수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제가 새로 지은 경기도의 작은 숲속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마당에는 벌써 가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박은수가 타준 시원한 보리차를 들이켰습니다. 김진호는 아마 지금쯤 길바닥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겠지요. 돈으로 쌓은 성은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쌓은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은수야, 이제 내 인생 살 거라.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왕년에 현장을 호령하던 사자의 이빨은 이제 사위를 응징하는 데 다 썼으니 이제는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사 참 허망한 것 같아도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내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